요즘 물건 사기가 무섭죠. 자동차는 돈이 있어도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음식 사 먹는 것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많은 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 원재료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톤당 7,326달러였던 구리는 작년에 9,188달러까지 올랐고요. 알루미늄, 철광석 같은 것들도 모두 올랐습니다. 현대차만 한번 볼까요? 철광석 가격이 톤당 101달러였던 게 작년 3분기에는 165달러까지 올랐고요. 알루미늄은 1,704달러였던 게 2,384달러, 구리는 9,188달러, 플라스틱도 1,18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1,000만원 내외, 많게는 2,000만원까지도 자동차 평균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게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주나 싶은 와중에 이제는 더 큰 문제가 겹치기 시작했죠. 물건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이걸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가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건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하는데 비싸졌다고 사람들은 구매를 안 하니까 물건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고 정작 수입은 없고 이러니 경제순환이 끊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서부 텍사스유 같은 것들을 보면 6월 8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더니 최근에는 100달러 선이 깨졌다고 합니다. 오펙도 지금 석유 생산량이 목표치에 한참 미달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기록된 자료를 보면 계속해서 목표치에 미달하더니 5월에는 269만 배럴이나 미달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어차피 만들어봐야 팔리지를 않으니까 더 이상 물건을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분위기가 좋은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쌍용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걱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쓴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쌍용차가 토레스를 시작으로 분위기가 정말 좋죠. 회사 내부 분위기가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토레스는 사전계약 누적 대수 3만 대를 기록했고 코란도로 부활할 KR10도 반응이 좋습니다. 심지어 민노총에서 탈퇴한 노조도 협조를 잘하고 있어서 내부적인 상황도 전망이 좋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토레스부터 시작해서 KR10 그리고 이후에 나올 전기차까지 전망이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럴만한 근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평소랑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최근까지는 사실 단기적인 계획만 짚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토레스는 이미 출시가 됐고 KR10도 내년이면 출시가 되니까요. 사실 제가 긍정적인 말한 것들은 길어봐야 2년에서 3년 뒤에 해당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5년에서 10년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약 이게 고려되지 않으면 쌍용차는 10년 뒤에 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 품질입니다. 자동차 질서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제일 명확하고도 치명적인 건 소비자랑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사실 자동차의 만듦새는 글쎄요. 테슬라가 잘 팔리는 걸 보면 품질만 꼭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스펙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리뷰 영상 같은 데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를 한계치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럴 만한 도로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는 곳, 영업사원하고 서비스 센터가 대부분입니다. 쌍용차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고객과 대면하는 직원들의 수준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게 요구됩니다. 일단 직원들 교육 수준을 전체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고요. 전시장이나 서비스 센터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직원 교육 매뉴얼이 먼저일 텐데 이건 기존 회사들을 참고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면서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거든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체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것부터 건드리는 게 좋죠. 보통 고객들이 크게 항의하고 이게 회사 내부까지 보고되는 경우는 뭔가요? 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겼거나 아니면 조립 불량으로 인한 고장 같은 것들이겠죠.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명확하게 잡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보고 체계부터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고객 대응팀을 따로 신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콜센터 직원을 두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고객이 제시하는 컴플레인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만약에 어떤 고객이 나 이거 못 타,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타라고 새 차를 주든지 환불을 해주든지 빨리 결정하라 이거야 이렇게 나와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나요? 고객님이 예민하시네요. 정상이니까 돌아가세요. 이런 게 뉴스에 나왔죠. 이건 결국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되고 브랜드 수준이 되고 여론이 되는 겁니다. 만약 중간 대응팀이 있으면 어떤 게 가능한가요? 똑같은 상황에서 고객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씀 주신 문제를 충분히 파악했고 저희 대응팀에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걸 다 대응팀에 넘기라는 게 아닙니다. 대응 단계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위로 올릴 것들만 대응팀에 보내면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고객하고 얼굴 붉힐 일이
브랜드들이 없어집니다. 고객한테 브랜드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이건 쌍용차 이미지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쌍용차 직원들은 무조건 친절해 이런 인식이 자리 잡고 고객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그 고객이 진상이었겠지 쌍용차가 그럴 리 있나?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왜 유재석 씨나 김국진 씨 같은 분들도 뭔가 논란이 제기되면 기자가 잘못했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도 전략을 세우기 좋아집니다. 중대한 컴플레인을 고객 대응팀이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문제 해결도 빨라지고 문제 대응 단계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죠. 이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기준도 단기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처럼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시동 꺼진 몇 회 이상 같은 사고 횟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문법에 있는 기준으로도 할 수 있죠. 물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잡아야 욕을 안 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설정되면 대응팀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가 걸러집니다. 본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서비스 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걸러지니까 대응에 따른 기회비용 같은 것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직원들 교육 체계, 대응 매뉴얼, 대응팀을 비롯한 고객 대응 구조까지 완벽하게 정리될 겁니다. 두 번째는 쌍용차 로고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았는데 오늘에서야 언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쌍용차가 지금 바로 이름이랑 로고를 바꾸는 건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이름 안 바꾸고 로고만 바꾸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회사 명함, 공장 금형, 회사 간판, 대리점 간판, 서비스 센터 간판, 부품에 붙는 로고 이런 걸 죄다 바꿔야 합니다. 기아가 최근에 로고를 바꿨잖아요. 8천억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기아보다 규모가 작은 걸 감안해도 5천억 이상은 들어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낭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로고와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내 시장만 탄탄하게 잡아갈 거라면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을 노린다면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제일 간단한 건 체험엔에 들어가던 로고를 그냥 쌍용차 로고로 쓰고 회사 이름만 바꾸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외 시장 공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탄탄하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힐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 문제도 있어서 진짜 길게 본다면 해외 시장도 무조건 공략해야 할 겁니다. 수요자가 줄어드는 시장을 보고 전망을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장 KG그룹도 유럽 시장 진출을 해서 회생에 가속을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에 꼭 들어갔으면 하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이외의 것들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회사 내부에 계시니까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 충분히 느끼는 게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건드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현대차만 봐도 PBV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위한 자가용뿐 아니라 배달이나 물류 서비스에 최적화된 차도 개발해서 일상생활에 잠식하겠다 이겁니다. 사실 이쪽은 현대차가 꽉 잡고 있어서 뚫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보다 파이가 많은 걸 건드려야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당장 쌍용차도 전기차가 주력이 될 거잖아요. 충전 기술이 있어야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있는 중국산 충전기 대신 제대로 된 충전기가 많아져야 인프라 문제도 쏙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충전 기술이 잡혀야 자동차도 배터리 충전 속도 같은 스펙을 명확하게 잡을 겁니다. 지금은 주유소가 브랜드별로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브랜드별로 있을 겁니다. 현대차 EPC 있는 것처럼 쌍용차의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도 생길 겁니다. 어차피 지금 비아대령 협력 관계라면서요. 사업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배터리 스펙하고 기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충전 관련 기술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이걸 국내 기술화해버리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그리고 돈이 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차가 잘 팔려도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회사가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차를 파는 것만으로는 지금 있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긴 힘들 겁니다. 자동차랑 관련된 금융상품 있죠. 이걸 좀 제대로 설계해서 상품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데 회사 입장에선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금융상품입니다. 자동차 금융상품은 뭔가요? 벤츠 파이낸셜, BMW 파이낸셜, 현대기아차 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는 건 리스 상품, 렌트 상품, 할부 상품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이게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왜 우리가 음식점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건 음료수나 술 같은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한테 금융상품은 이런 존재입니다. BMW 파이낸셜의 5년 실적을 보면 매출 자체는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유 수입차 캐피탈사 실적을 보면 슈퍼카 브랜드보다 판매량이 많은 대중 브랜드한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줄었어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올랐거나 아니면 매출 감소율에 비해 영업이익 감소율이 훨씬 적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자동차 구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로 매매로 살 돈이 부족하면 전세나 월세를 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자동차를 일시불로 살 수 없으면 할부나 리스 상품을 이용합니다. 이건 자동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소리고, 판매량에도 일조하고 거기에 이익률까지 높다. 사용처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공유 경제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불과 2년 만에 2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유시장 전망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2016년 기준 720억 달러 수준이고 2025년에는 2천억 달러, 2040년에는 3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도 2040년까지 16%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직접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렌트나 리스 상품을 이용해서 쓰는 사람들이 100명 중 16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단기적인 계획만 보면 쌍용차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만 탄탄하면 10년 뒤에 똑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이걸 준비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건 한순간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플랜을 잘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